지난 11월 8일 서울 성수동 한화생명과 월드비전이 주최한 오아시스데이, 가족돌봄 청년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위로라고 해야 되나? 나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서 외롭진 않았어요. 가족돌봄 청년, 이른바 영케어러. 우리는 이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가족돌봄 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을 말합니다. 영케어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한 개념입니다. 지자체마다 정의가 다르고 공식 통계조차 명확히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실태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명확하게 이 가족 돌봄 청년 아동에 대한 정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존재였기 때문에 뭔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그 실태, 규모에 대한 추정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래서 사실 조사마다 이 가족 돌봄 아동이나 청년들을 어떻게 이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 비율들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대략적으로는 한 5%에서 7%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고사연이 이제 행정 데이터하고 청년 삶 실태 조사 이걸 가지고 이제 그 규모 추정을 한 연구가 2023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전체 14세에서 34세까지 해서 보면 한 가족 돌봄 청년은 3.26에서 한 7% 정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돌봄의 주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 돌봄 청년 같은 경우는 0.75에서 한 1.75 정도로 이제 비율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돌봄을 가족의 의무 혹은 효도의 연장선지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저의 삶과 20살 이후로 달라진 저의 삶에 있어서 괴리감이 좀 컸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힘든 점이 있었고, 뭐 하루하루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특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은 그냥 일반적인 루틴대로, 대한민국 사람의 루틴대로 뭔가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하고 이런 루틴이 있었다면, 저는 그와 반대된 정형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도 그런 데 있어서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어머니께서 이제 암 투병, 유방암 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왼쪽 어머니께서 가슴을 이제 전절제 하시고, 제가 그때 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고, 일상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 정서적, 흔히들은 다들 경제적 어려움이 떠오르지 않냐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주는 그런 불안감들이 되게 심하거든요. 돌봄이 청년의 학업과 진로, 관계까지 가로막는 순간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돌볼 수 있는 거의 범위가 정도가 어디까지일까를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발달 가업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공적인 개입이 분명히 필요한 정도의 돌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가족 돌봄 청년은 자신이 돌봄 제공자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낙인을 우려해 자신의 상황을 드러내기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 그렇다 보니 모집단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현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체계는 여전히 여러 공백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케어로 가족 돌봄 청년을 만나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시청, 구청 막 전화를 하고 돌리는데도 생각보다 이 가족 돌봄 청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게 누구를 가족 돌봄 청년이라고 불러야 될지도 아직 부르는 사람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들도 자기가 영케어러다, 가족 돌봄 청년이다 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지원 서비스가 제각각 흩어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자체들이나 이제 정부에서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각종 조례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면 연령 기준들이 다 다양하게 달라요.
서울시가 9세에서 39세, 중앙정부는 이제 하한 연령이 없고 또 어떤 지자체는 39세, 어떤 지자체는 34세, 또 어디는 40세, 하한 연령도 뭐 14세, 이 기준이 지금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가족이 여전히 있는데 34세 때는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35세가 되면 가족돌봄 청년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돌봄에 대한 필요성이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데 1년이 지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이제 현재의 구조인 거죠. 오히려 이런 분절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가족돌봄 청년의 어려움은 돌봄을 그저 가정 내부의 일로 인식해온 사회 구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해도 혹은 청년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돌봄의 무게는 그들에게 온전히 전가됩니다. 가족돌봄 청년의 단계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소셜벤처기업 진저티 프로젝트와 충남노동권익센터에서 발표한 보고서 돌봄자의 여정을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한 해외 연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가 강조하는 바는 돌봄의 역할이 끝나거나 삶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영케어러 또한 나이가 듦에 따라 결국 이후 그들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 첫 번째로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이 단계별 구분이었어요. 진입기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영케어러라고 본인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막 돌봄을 시작한 시기를 저희가 진입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실은 당황합니다. 예고가 된 상태에서 내가 돌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이 돌봄의 상황을 주위에서 알고 빠르게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행기인데 저희가 만난 청년들 중에 제일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봄을 한창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소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경우에도 이게 내가 사실은 의미 있는 우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이 각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것들이 당신이 지금 혼자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이게 그냥 이런 돌봄이 되게 슬픈 일이고 그냥 힘든 일이고 나 혼자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그것들의 좀 관점을 바꿔주고 함께 해줘야 되는 그런 관점 전환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예상한 시나리오는 돌봄 좀 이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보다가 정말 감사하게도 돌봄의 대상이 많이 호전이 되셔서 이제 혼자 생활을 좀 하실 수 있으시다. 혹은 좀 아쉽게도 좀 슬프게도 이제 돌봄을 받으시던 돌아가신다든지 더 이상 이제 내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됐을 때에도 저희는 그들도 여전히 영케어러라고 부르고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난 동안 해온 그 돌봄이 그냥 가족이라서 한 당연한 일, 그냥 어쩔 수 없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수고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자기 성장을 다시 해나가야 될 텐데 그걸 할 수 있는 과정에 이들이 한 경험을 어떻게 하나의 경력으로, 하나의 경험으로 정말 의미 있었던 장면으로 만들어줘서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원의 대표이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율 씨. 그녀는 17년 동안 여러 질환을 앓던 아버지를 돌봐온 가족돌봄 경험자로서 최근 아버지가 별세하시며 그녀의 돌봄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돌봄을 시작하게 됐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뇌출혈 수술 이후로 뇌전증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는데 그 사실도 몰랐고, 이제 두 번째는 유일한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근로능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빈곤이 가속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어요. 뇌출혈이 크게 와서 한 3일 만에 바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임종도 지켜드렸고 장례식도 했고 좀 허탈하기도 하고 성실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만 겪는 일이 아니라 많은 영케어러들이 오랜 돌봄 기간 동안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쓰지만 그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리고 사회에 재진입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해야 될 시기에 돌봄 부담으로 인해서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가족 돌봄 청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이라고. 조기 발굴 체계가 갖춰지지 않는 한 필요한 지원은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들을 발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조기 발굴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고요.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체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돌봄 부담을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지원들도 일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돌봄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돌봄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돌봄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이 돌봄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해외에서 꼭 우리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호주의 케어러 게이트웨이라는 돌봄자를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서 지금 제가 2021년부터 만든 소통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돌봄정보원인데 거기 회원이 지금 230명 정도 돼요. 그만큼 정보를 얻고자 하는 니즈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일랜드에서 가족 돌봄 계획을 함께 수립해줘요. 영케어러와 함께. 그러니까 전문 매니저가 영케어를 면담하면서 가족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 가족의 질환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경과가 있는가, 어떤 약을 먹고 있는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같이 고민해주고 정보를 찾아보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돌봄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요. 제도의 변화 외에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또래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도 진짜 수고 많았겠다. 어떻게 아프죠? 할머니가 어떻게 아프셔서 어떻게 해서 몇 살부터 돌봄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질문들이 돌봄을 안 해본 사람들은 조심스러워요. 상처가 되면 어떡하지?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어떡하지? 되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사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그 공감대만으로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돌봄을 한 사람만 그 공유할 수 있는 질문이 오가고 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험의 회고도 좀 어느 정도 되고요. 그냥 되게 불쌍했던 거야, 내가 되게 힘들었던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한 거고 이걸 여기까지 지나온 우리는 정말 수고한 사람들인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방향이었었던 것 같아요.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것들은 네트워크망인데 서울시에서는 영케미라고 해서 가족 돌봄 청년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 출범을 작년에 했고 올해가 2기예요. 이 영케어러분들이 활동도 하시고 자조 모임도 가지시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연결되는 교육들이나 활동가들을 좀 양성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서서 막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원래도 일을 하고 있었고 내가 드러내면 본인의 말을 용기 있게 주변에 전해도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좀 말을 해주고 싶고 가족 돌봄 청년 당사자로서도 여건이 되시면 이렇게 자리에 또 많이 나와주시고 또 노출을 하셔서 내 상황들을 또 세상에도 알리고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멘토나 또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나는 1순위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심리 상담을 한 5년 정도 받았는데요.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이에요. 아버지와의 심리적 분리가 필요해 보여요. 율씨의 인생에선 율씨가 1순위예요. 이 말을 제가 20대 후반이 다 되어서야 들었었는데 이런 말을 조금 더 일찍 해주는 분들이 있었더라면 내 삶이 조금 더 달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돌봄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것을 알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있을수록 더 나은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돌봄자로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게 나의 전부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돌봄과 나 자신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가족 구성원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돌봄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과중한 돌봄 부담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더 널리 공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